사실 저희가 오해를 서로 하고 있더라고요. 왜? 나는 이 책을 네가 골랐다고 생각했거든. 아, 나 원래 그렇게 약간 종잡을 수 없는 폭풍 같은 남자 좋아해. 우리나라에 왜 모래시계를 할 때 어. 길에 사람이 없었다. 그때도 영국에서 그 드라마가 하는 시간에 밖에 나다니지 않았다. 그런 남자 없다니까. 네, 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주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네, 아우 이제는 너무 더워. 그러니까 시원하게 입으셨어요. 네, 너무 더워갖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게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멍이냐고 물어들 보시는데 그 몽고 반점이라고 어릴 때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푸르둥둥한 거. 근데 없어지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난 안 없어지더라고. 오. 그래서 옛날 없앨 수는 없나 보죠. 뭘 없애 이 나이에 그냥 하긴. 죽을 때 가져가면 되지 뭐. 예.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맞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몽고 반점입니다. 저는 때리지 않습니다. 네. 자, 저희가요, 롱테크를 진행을 하면서 뭔가 코너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이름하여. 고전을 읽자. 그렇죠. 네, 고전을 읽자. 이 고전을 읽는 게 되게 애매한 게, 이제 고전이기 때문에 대체로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어떤 줄거리인지. 고전을 그래서 어릴 때 읽으면 괜찮은데, 나이 먹어서 이걸 읽으려고 하면은 잘 손이 안 가요. 아니, 그리고 어렸을 때 또 어린이 명작 땡땡 해서. 나 그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장발장,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장발장이 촛대 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도망가는 걸로 끝나는. 뭐 그치, 이런- 그치. 거기서 끝나잖아, 모든 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 어린이 명작 시리즈 이거를 이제 직영사나 이런 데서 나온 걸 쭉 보면은 아는 것 같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의 책을 잘 안 읽게 돼요. 그리고 옛날 이제 책이다 보니까 뭐 소설도 그렇고 스토리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같이 복잡하고 좀 흥미를 많이 일으킨다든지 반전이 있다든지 이게 아무래도 좀 약하잖아요. 속도감이 좀 없는 경우가 그쵸, 많죠. 그쵸. 그래서 좀 재미가 없다라고 느껴지기 쉽기 때문에 고전에 손이 잘 안 가요. 고전을. 누군가 읽었냐고 물어보면 우물쭈물하게 되죠. 그죠. 내가 이걸 읽은 읽었다고 것 해야 같은데 읽지는 않았고 사실은. 그렇지. 눈을 내리깔지. 그래서 고전 시리즈를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책 읽는 걸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읽으면 재밌죠. 자, 그래서 고른 첫 번째 작품이 뭐냐? 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그렇죠.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뭐 워낙에 많이들 알고도 계실 거예요. 네.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제인 오스틴 하면은 영국에서는 뭐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사랑받는 소설가 이렇게 얘기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 은하님이 영문과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 되게 싫어해요. 왜요? 뭐 영문과니까 땡땡땡. 아니 이건 당연히 읽었을 거 아니야. 읽긴 읽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와서 그러잖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답해봐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읽었어요. 와, 이거를. 벌써 20년 전이네. 20년 전이야. 근데 읽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당시에 맥라이언하고 톰 행크스가 나왔었던 You've Got Mail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 그 영화 되게 좋아했는데. 음악도 너무 좋고. 맞아, 음악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거기서 이 맥라이언이 자기의 인생책처럼 보는 게 오만과 편견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영화를 보다가 나 저 책 안 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갖고 봤지. 아우. 그때 읽었었던 기억이 그랬구나. 나요. 그 영화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야, 그땐 정말 맥라이언이 귀여운 여상의 어떤 대표격이었는데. 이 맥라이언은 처음에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맞아요. 때 거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Sleepless in Seattle. Sleepless in Seattle도 있어. 프렌치 키스도 있었고. 프렌치 키스도 그때부터 있었고. 이렇게 바람머리 하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다음 표정 이런 것도 너무 귀여웠는데. 그렇죠. 유감 메일에서는 이것도 책이랑 관련 있다. 그쵸, 거기서는 독립 서점의 여주인으로 맞아요. 나왔고 상대역인 탐 행스는 대형 서점 체인의 뭐 반센노블 같은 대표로 나왔죠. 근데 진짜 옛날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대형 서점 체인들이 다 어려움에 파산에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 사니까. 그렇지. 보더스에다가 만세노블 같은 게 굉장히 진짜 다 옛날 어려워졌죠. 이름이다, 진짜.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서는 이 책을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걸 하기로 결정을 하고 다시 한번 봤죠. 다시 한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요번에 보니까 그렇게 감흥이 살지는 않는 거야. 아, 정말? 연애세포가 죽어서 그런가, 극티라 그런가, 약간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뭐 근데 이 소설이 그렇게 막 아름다운 연애 이야기를 담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뭐랄까요? 지금 다시 읽으니까 사실은 예전에 제가 중학교
뭐 이럴 때 많이 읽었었던 하이틴 로맨스의 뭘까 좀 뻥게 늘려놓은 버전이구나. 하이틴 로맨스 요만하게 하이틴 로맨스 요만하고 스토리 다 똑같아. 이름만 교과서에 바뀌고 숨겨놓고 읽었던 하이틴. 읽었어? 아니 난 안 읽었어. 진짜 나는 다 읽었어. 스토리 라인은 다 똑같은데 그 선생님들이 맨날 혼내잖아. 이런 거 읽지 말고. 맨날 혼나서 뺏겼어. 뺏겨갖고서는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이틴 로맨스에다가 약간의 사회적인 이슈, 시각 이런 거를 조금 가미해 놓은 뭐 그래서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재밌다 생각했지? 그런 생각 잠깐 했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 시대에 이제 나왔던 소설들 17세기, 18세기의 영소설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요? 약간 그 시대 분위기가 좀 답답한 것도 있고 굉장히 이제 죄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이제 인간의 감정의 심연을 그 파헤치고 들어가는 그 뒤에 소설들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인데 오만과 편견은 안 읽을 수는 없죠. 사실 굉장히 영문학의 이제 대표적이고 보다는 사랑 그 자체보다는 연애와 결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제도를 둘러싼 인간 군상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작가인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보죠. 제인 오스틴이 18세기 말에 태어나서 19세기 초에 사망을 한 좀 젊게 죽었더라고요. 그렇죠. 40살 정도쯤에 40살 죽었나? 초반에 죽었고요. 네. 1775년에 태어나서 1817년에 사망을 그러면은 하죠. 지금 한 250년. 네, 올해가 바로 탄생 250주년입니다. 벌써 영국에선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특히 제인 나이트라는 제인 나이트? 제인 오스틴의 광팬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제인 오스틴 시대의 복식, 엠파이어 드레스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이제 하고 막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실 10월마다 제인 오스틴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바스에서 열려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제인 오스틴 대표작 뭐 오만과 편견도 있고 엠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센스 앤 센서빌리티도 있고. 엠마는 저는 영화도 봤어요. 그 기네스 펠트로가 나오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잘 어울린다라면서 봤었던 것 같고. 엠마가 제인 오스틴이 쓴 여자 이제 소설의 여주인공 중에 가장 발랄한 캐릭터를 가진 오지랖 떨고 이제 막 그러다가 사랑에 빠지고 뭐 약간 여인이 되어가는 뭐 그런 이제 주인공이었는데 18세기 말 19세기 초 이거를 조지안 이라 그러니까 조지안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있는 좀 더 친숙한 빅토리아 시대의 바로 전이죠. 바로 전 시대죠. 네. 그래서 이게 하노버 왕가가 다스렸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지 1세부터 윌리엄 4세까지 그때를 이제 조지안 에라라고 하는데 조지 3세가 우리 노래 불렀었던 You will be back 하고 You'll be back. 그 조지 3세가 사실은 정신병에 걸려요. 그래갖고 통치를 못하게 되니까 조지 3세의 아들이고 이제 나중에 조지 4세가 되는 웨일스 공이 섭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섭정을 한다 그래서 유진스 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웨일스 공이 굉장히 다방면의 재주도 많고 그리고 패션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패셔니스타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브럼멜이라는 인물이에요. 치장하고 집 밖에 나갔는데 거의 5시간 걸렸대요. 그러니까 보고 막 챙기고 막 이거 막 뭘 그렇게 챙길 게 많아서 뭐 하여튼 그랬나 봐. 꼬리가 길다 그러잖아 원래 나간 사람들. 그래서 근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멋쟁이고 트렌드 세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고 나타났다면 전부 다 너무 멋있어. 그래서 뭐 그렇죠. 넥타이 매는 방식을 그 보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랄까 시대를 휩쓸었었던 계몽주의라든지 이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반발을 해서 낭만주의, 뭐 감성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많이들 표출을 했었던 시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여성의 패션으로 보면 사실은 그 좀 전 시기에는 절대왕정이 있었잖아요. 그 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지만 절대왕정 시대에는 로코코라고 해서 화려하게 엄청나게 화려하고 레이스랑 리본이 막 심하게 장식됐었는데 이 시기에 오면서는 좀 더 인간적이고 하지만 굉장히 우아한 라인으로 드레스가 좀 더 낭만적인 분위기의 드레스가 유행하게 되죠. 하늘하늘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그림이 하나 떠올랐는데 윌리엄 호가스, 제인 오스틴보다는 약간 더 전 세대의 사람인데 지훈 박사가 설명했던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시기랑 맞물려 있긴 해요. 제일 유명한 작품이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메리지 알라모드. 요즘 유행하는 결혼 방식. 말하자면 정략 결혼이죠. 여자는 돈 많은 상인집, 남자는
좀 돈이 없지만 귀족. 하지만 결국 그렇게 사랑 없는 결혼을 하다 보니 다 바람피고 남자는 바람피는 와중에 매독에 걸리고 여자는 여자대로 변호사랑 바람을 피다가 그 변호사가 남편과 결투를 하면서 남편은 죽게 되고 변호사는 감옥에 가게 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제 그림으로 쭉 연작으로 해서 그렸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 나타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 결혼을 둘러싼 결혼과 사람들의 돈을 둘러싼 사람들의 행위, 그다음에 배금주의에 대한 사상을 볼 수 있어서 그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결혼 시리즈는 그때 양정무 교수님이 설명을 해줘갖고 마지막에 보면은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매독이 유전이 돼서 나와갖고 여기에 뭐가 있고 막 그랬다라는 걸 설명을 해줬던 좀 기억이 끔찍하죠, 나요. 사실. 네, 너무 끔찍한 그림이었어. 자, 근데 당시에 그러면은 영국의 사회는 어땠냐? 제인 오스틴 자신도 사실은 젠트리 계급이었죠. 젠트리 계급이 어떤 계급이라고 해야 되죠? 귀족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젠트리 계급, 그 다음에 요맨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중상층 뭐 이런 사람들, 뭐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귀족은 뭐 자기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걸 다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젠트리 계급은 자기가 없죠. 돈은 있는데 돈은 있고, 명예가 없는. 예. 근데 젠트리 계급 중에서도 예전부터 세습되어 오는 어떤 땅이라든지 저택이라든지 이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젠트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직업이 나오고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인이나 변호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젠트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작품에 나온 달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엄청난 부자, 세습받은 젠트리인 거고, 그리고 친구 이제 빅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일으켜 세운 그런 젠트리였는데 어떻게 보면 쫄본 거잖아. 그래도 예전부터 세습되어 온 것을 받아온 사람들. 를 좀 더 이렇게 좀 쳐줬다고 해요. 어쨌거나 젠트리는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소설에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거는 사실 이제 엄마가 이 딸들 시집 보내려고. 맞아. 딸이 5이나 되잖아요. 왜 이렇게 5이나 되냐. 베넷 집안의 5딸들. 그러니까 시집을 보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세히 설명은 안 되지만 여기에 그 여성과 연결된 상속제도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에 특히 그게 있어요. 장남한테 다 줘. 왜냐면은 이거를 만약에 아들이 3형제가 있다? 그러면 셋한테 나눠주면은 분산이 되잖아. 3분의 2씩.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몰빵을 해서 다 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없다. 그럼 딸들한테 좀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딸한테 안 주고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그래서 딸만 5이니까 멀리 있는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등장하는 컬린스라는 인물한테 이제 그 상속을 해줘야 되는.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무슨 경우냐고.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경제적인 지위가 아주 취약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남성한테 속해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식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었고 딸한테 주면은 그때는 부인이 가지고 온 돈은 다 남편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집안한테 돈을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려면은 아들이 받아야 되고 아들이 없으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줘야 되는 거죠. 보통은 뭐 조카한테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경우는 사실은 조금 먼 친척인 컬린스한테 가니까 조카도 가까운 조카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먼 사람들한테 그렇죠. 가버리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책에서도 나오지만은 한정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인 베넷도 이 돈을 막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켰다가 물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엄마는 엄마대로 이제 애가 타고 이 5을 다 채치워야 되는데 괜찮은 사람도 나타났다. 동네에 좀 남자들이 떴다. 젊은 남자. 그러면은 이제 그럼 여보 좀 보고 와요. 가서 무도회도 막 만들고 있다 그러면 다 갖고서는 선 보여야 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도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나오지만 이제 금액이 나오는데 딸들을 다 합쳐서 딸이 5명인데 5,000파운드를 물려주게 돼 있죠. 그럼 딸당 머릿수대로 1,000파운드씩 그치.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제가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인플레이션 칼큘레이터로 들어가서 한번 현재 돈으로 다시 계산해봤구나. 1,000파운드가 지금의 72,000파운드래요. 그러면 얼마지?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3천 정도.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은 아닌 거예요. 딸 한 명당 지참금이 1억 3천인데 그럼 너무 많은 것도 아니지 또. 그런데 평생 살 수는 없는 정도의 돈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빨리 신랑감 이 정도의 그 지참금으로 오케이할 신랑감을 빨리 찾아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태로운 게 아버지가 그러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다 물론 줘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한테 얹혀 살아야 돼요. 아들한테 돈이 다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거든. 근데 물론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남편이 죽기 전에 뭐 이렇게 마련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내가 죽으면 우리 부인한테 이 땅을 주고 아니면 이 성을 주고 그러면 연금처럼 뭐 얼마를 줘라.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책에 나오는 컬린스는 이제 그런 걸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미리 마련해 주진 않았고, 그러니까 엄마도 굉장히 불안한 거야. 맞아요. 예, 어머니가 financially. 약간 그 낭비병은 있는 사람으로 나오죠. 사실 베넷 집안이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기 때문에 베넷 씨가 살아있을 때는 뭐 부인이 먹고 살고 좀 파티도 하고 이런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베넷 씨가 죽게 되면 완전히 다 이제 재앙에 처하게 되는 그냥 거죠. 이제 밖으로 나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길바닥에 앉는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그래서 여자가 할 수 있었던 게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인 에어처럼 가정교사 해야 되는 거지. 그러게. 그래서 왜 제인 에어 같은 인물이 가정교사로 뛰나 했더니 이런 이유가 있는 거지. 물론 약간 제인 에어는 조금 다른 뭐 스토리가 퍼스널 스토리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성들이 얼마나 경제적인 의존성이 남성한테 컸었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할 수 있는 활동도 별로 없었고 왜냐하면 교육 같은 것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환경이기도 했고 사실 엘리자베스 벤넷도 굉장히 지적이라고 나오지만 그냥 책 좀 읽고 그런 거지 사실 뭐 학교에 가서 뭘 대단히 공부하거나 뭐 외국어를 한다거나 이런 거랑은 좀 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한다는 것 자체를 좋게 안 봤대요. 그렇죠. 아니 저 집안은 뭐길래 딸을 저렇게 밖으로 내돌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참 짜치는 베넷 집안에 비해서 그 미스터 다시는 어마어마하죠. 연간 수입이 10,000파운드 정도. 10,000파운드. 그럼 아까 1,000파운드가 그 1억 3천이니까 연간 10억 정도. 연간 10억 연봉이야? 오. 그러니까는 정말 영국에서도 손꼽는 부자? 거기다 얼굴도 잘생겼어. 그러니까 츤데레야. 나만 바라봐. 그리고 그리고 몰래 안 좋은 일들을 다 알아서 해결도 해줘. 그렇죠. 이런 남자 없어요 세상에. 유니콘이야. 있을 수 없는 남자야.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 잘생기고 멋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는 일단. 그래서 내가 하이틴 로맨스 같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제인 오스틴이 야심차게 준비한 자기의 바람이야. 바람을 모두 그 섞어서 만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이 책을 지금까지도 좋아하고 사실상 그 로맨스 소설의 표본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럴 때 김탄이나 이제 김우빈 씨가 맡은 역할 이런 류의 그 주인공들이 사실 다 그런 다씨와 일맥이 다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닐까요? 나만 보고. 절대 나만 안 봐. 사람들은. 네, 어쨌든 간에. 근데 하여튼 간에 앞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연애세포가 죽어서 그런지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딱 와닿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 엘리자베스 여주인공의 친구가 있죠. 샬롯이라고. 콜린스 씨랑 결혼하게 되는. 근데 원래 콜린스가 자기가 이제 베넷 가문의 돈도 받고 그러니까 베넷 가문 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한테 청혼을 했는데 까이지. 까이게 되죠. 좀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나와. 좀 별 볼 일 없고 좀 약간 좀 이렇게 비굴하고 뭐 그런 식의 이미지로 막 이렇게. 근데 갑자기 와서 결혼하자 그래. 그래서 싫다고 딱 그랬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이 샬럿이 가서 약간 친절하게 대해주고 어쩌고 했더니 한 사흘 만인가 나흘 만에 청혼을 하죠 샬럿한테.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샬롯은 사실은 베넷만한 아버지가 없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기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돈이 없죠. 그 나이도 많아. 27살인가 그렇고, 김사랑 씨처럼 예쁘지도 않아. 여기서 갑자기 김사랑 등장. 한참 또 바이럴이었잖아요. 우리 김사랑 씨가 또.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노처녀로 늙어 가다가, 이제 뭐 나중에 가서 남동생한테 의지를 하든지 뭐 이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딱 봤더니 콜린스가 눈에 들어온 거지. 그래서 자기가 막 호감을 사고 어쩌고 해갖고서 결혼을 하잖아요. 이제 일단 한번 엘리자베스한테 까였으니까 마음이 허전할 거 아니야. 그치. 그걸 이제 삐스고 들어가는 거지. 굉장히 전략적인 어프로치예요. 아주 현실적이죠. 아주 현실적인데 오히려 이 샬롯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게 장면에 이제 나오는 그 샬롯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따왔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는 엘리자베스가 막 그런 어떻게 존경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냐. 가로치고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그치. 사실은 그거야. 걔 얼굴 되게 밝힌다니까, 엘리자베스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샬롯이 뭐라고 했냐면, 너도 알지만 나는 낭만적인 사람이 아니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내가 원하는 건 단지 안락한 가정이야. 그리고 콜린스 씨의 성격과 집안 배경,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내 생각에는
우리에게도 다른 어느 커플 못지않게 행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 나는 이게 그렇게 와닿더라. 안정추구형이네요. 안정추구형이고 본인의 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요.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책에 이거는 이제 엘자베스가 어떻게 느꼈냐라는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뭐 샬롯의 형편을 봤을 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친구가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해서 추락해가는 것이 마음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입만 살아갖고 내가 보면서 제일 싫어 이런 스타일 제일 싫어. 뭐 사랑과 존중이 없는 결혼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뭐 그 당시에는 사실은 가문끼리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여성이 굉장히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있고 뭐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여성이라고 추앙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오만하다고 느꼈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아버지가 사실은 5딸 중에 엘리자베스를 굉장히 귀여워하고 나중에 심지어 그렇게 잘생기고 잘 나가는 돈 많은 다하스의 청혼을 받는데도 결혼을 걱정을 하죠. 너 혹시 그런 남자랑 결혼했다고 해서 남자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을 안 하면 너가 불행해질 거다. 애비는 그 꼴 못 본다. 막 이러면서 사실 하는 거 보면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엘자베스를 이렇게 굉장히 자존감이 높도록 키워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매운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샬롯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옛날에는 이걸 못 느꼈는데 요번에 볼 때 이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세상 풍파를 그동안 많이 겪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나라면은 샬롯을 주인공으로 해서 좀 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럼 좀 칙칙한 소설. 그런 거 좋아하잖아. 어두운 소설을 그지. 좋아하죠. 어둡게 사람의 심리 감정선을 팍 따라가는 그런 소설? 그러면은 막 그런 거야. 이제 샬롯을 주인공하면 샬롯이 그 말을 듣고 눈을 샥 내리깔면서 생각에 잠겼다. 뭐 이런 거야. 엘리자베스 저 철도 없는 것. 뭐 이런. 그렇지. 10년 후에 보자. 뭐 이런 거. 이번에 저한테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은 엘리자베스 여동생 중에 사실 이 소설에는 별로 악한이 없어요. 그죠? 빌런이 그쵸? 없는데 그중에 빌런이라고 굳이 하자면 위컴. 그 다시네 집에 사실 얹혀 살았던 위컴인데 얼굴이 잘생겼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엘자베스도 처음에 이 위컴하고 약간 썸 타잖아. 그러니까요. 얼굴 밝혀. 그 여동생이 또 철없는 칠렐레 팔렐레 여동생이 위컴과 리디아가 사랑에 빠져서 도망을 가죠. 도시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다 외삼촌에다가 다하씨가 쫓아가서 돈으로 또 해결을 해주죠. 그러고 돈으로 이제 막 돈을 받은 다음에 자기는 이제 잘생긴 위컴이랑 결혼을 해요. 그 돈. 굉장히 뭐랄까 전략적 어프로치인데 남한테 민폐를 쫙 끼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는 다 그 이루어내는 야 이거 되게 신세대 그 여주인공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화가 났구나. 아니 이게 재밌었지. 굉장히 엘리자베스보다 한층 더 현대적인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현대극에 이제 만약에 다시 만든다면은 더 조명을 해서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캐릭터인가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런 캐릭터가 꼭 있죠. 딸들이 많은 집안에 대한 뭐 드라마나 그렇죠.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사고치고 다니는데 미워할 수는 없고 그리고 누군가가 뒷수습을 꼭 해줘. 그러니까 나는 미워해 그런 사람들.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 되게 미워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한 사람들이야. 무책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뤄내는 캐릭터. 더 얄미워. 근데 뭐 그 정도로 얄밉진 않았어요. 사실 리디아 같은 경우는 약간 귀엽죠. 조금 귀여운 그런 캐릭터였는데 많은 이제 평론가들이 제가 보니까 샬롯의 선택을 두고서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 여성들의 어떤 경제적인 의존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뭐 젠틀리 계급 여성들이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러니까 기껏 할 수 있는 게 귀부인들 이렇게 말상대 해주는 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인 에어처럼 가정교사가 돼갖고서 들어가서 하는 거. 뭐 이런 정도라고나 할까요? 뭐 아니면 예술가가 되든지 작가가 되든지. 메리 셸리의 어머니가 울스턴 크래프트.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은 여성운동가였고 사실은. 근데 일찍 자기 글을 써서 자기 글을 팔아낼 수 있다는 거에 자기 스스로도 놀라면서 이제 계속 글을 쓰고 이제 대가를 받는데 거기에 대한 걸 읽었을 때 야, 여자가 글을 써서 그 글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게 이렇게 놀라고 또 기뻐할 일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요번에 조금 다시 봤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 읽을 때는 별로 저희가 조선시대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선시대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거에 대한 글도 많이 읽고 하다 보니 와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 원래 고려시대에는 굉장히 남녀 평등하게 상속을 받고 그쵸.
조선 초기까지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조선 중기 넘어서면서 훨씬 장자 상속이 강화되고 여자 형제들한테는 뭘 안 주는 그런 걸로 그 유교적 사고가 강화됐다고 들었거든요. 야,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서양에서 영국도 만만치 않았구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인 오스틴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 게 그 여자들 캐릭터를 통해서 말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벤넷씨조차도 이 콜린스한테 이렇게 다 가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제도지라 그러면서 제도를 비판하고 나선 거 보면은 그 당시에 이미 맞아요. 이 제도가 말도 안 된다는 건 여러 군데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여성운동사를 이게 조금 뭐 봤던 적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갖고 봤는데, 그래서 그 여성운동사를 서구 중심으로 이제 아무래도 평가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뭐 1기, 2기, 3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상징적인 혹은 그 시대의 화두가 되었었던 아젠다 얘기를 하는데, 가장 처음에 나온 게 경제적인 이슈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재산이 모두 아들한테 가기 때문에 아들한테 그냥 빌부터 살아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경제적인 자립이나 독립을 먼저 추구를 하고 그 권한을 얻는 것이 이제 가장 초기에 나왔었던 여성 독립, 뭐 여성 권한에 관한 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참정권.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우리는 사실 해방이 되고 하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졌지만 굉장히 늦게까지. 서구는 굉장히 늦었죠. 예. 그리고 뭐 투쟁을 해야만 했었고, 맞아. 가장 처음으로 여성 참정권이 인정이 됐던 게 뉴질랜드예요. 1893년. 뜻밖이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아무것도 없던 때니까. 그러니까는 뭔가를 개혁을 한다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사실 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여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일을 했으니까, 전쟁 중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했으니까 참정권을 달라. 그러면서 참정권이 나이별로 주어지기 시작을 했거든. 뭐 30살 이상인 여성한테만 주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전부 다 주고 이런 식으로 변했으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성 참정권,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왔었던 그런 무브먼트였다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몸에 대한 권한, 그런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낙태 혹은 피임에 관한 것. 사실 피임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있기는 했지만 이 피임계에서의 혁명을 일으켰었던 것은 경구형 피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피임 방식이 있긴 하지만 남성들이 쓰는 피임 도구 같은 경우는 남자의 의지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너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렇죠. 근데 이 경구형 피임약은 여성이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성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먹고 그래서 임신을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구형 피임약이 나온 것이 진정한 여성 해방의 어떤 날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1960년대인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최근의 발명품이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랄까 3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온 것이 여성의 권한이 이렇게 굉장히 한정적인 여성에만 국한된 권리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인권의 문제다라고 확장이 돼요. 우리도 요즘 양성평등이라고 하니까. 네. 그죠? 근데 이걸 얘기했던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이야. 1995년에 세계 여성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거기 가갖고 힐러리 클린턴이 연설을 하는데, 당시에 영부인이었죠. 근데 그때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해요. Human rights is women's right, women right is human right,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명한 명문이 돼갖고 이제는 여성의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권한을 얘기를 하는 것이 단순히 여성들의 어떤 발전이 아니라 이건 인권 차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해서 확장이 되죠. 그렇다면은 제인 오스틴의 이 소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첫 번째 시기에 나오기 그렇죠. 시작했었던 그런 논란을 여기서 조금 조명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말 그 이후로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를 그렇죠.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거죠. 우리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영화. 물론 그 오만과 편견 자체도 영화화 그렇죠. 됐었지만 키라 나이틀리 나온 영화, 최근 영화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BBC 드라마도 있죠. 콜린 퍼스 나왔었던. 네. 그 콜린 퍼스가 정말 미스터 다시로 선풍적 인기를 장난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에 왜 모래시계를 할 때 그 길에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있는데, 그때도 영국에서 특히 여성들이 그 드라마가 하는 시간에 밖에 나다니지 않았다. 그런 남자 없다니까. 야, 콜린 퍼스처럼 생겨갖고서는 1년에 10억 연봉에다가 거기다가 말도 안 하고 아직 부인도 아니었잖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뒤치다거리 다 해도 집안 뒤치다거리를. 그것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인물을 다시 한번 부활을 시킨 영화가 있죠.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라고. 이름도 같아. 마크 다시야. 그렇지. 왜냐하면 콜린 퍼스가 너무 다시의 그러니까. 전형이 돼버리니까 그걸 한 번 더 쓴 거죠. 현대적으로. 그게 이제 원래 소설인데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그게 소설 그 작가 이름이 헬렌 필딩가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영감 받았대요. 그러니까 팬픽이야 이런 일종의. 그렇지. 근데 콜린 퍼스는 워낙 멋있었어. 맞아. 브리짓 존스 저도 다이어리도. 그때 영국 출장 갔을 땐가 여행 갔을 땐가 그 비디오를 한 지를 사왔어요. 아 진짜? 너무 좋아서. 아 정말? 저는 키라 나이틀리 나온 버전을 봤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다시 역으로 나왔었던 사람이 매튜 맥퍼딘이죠. 근데 매튜 맥퍼딘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나쁘지 않았는데 하지만 지금 사람들의 생각에 있는 그 전형이 있기 때문에 컬린 퍼스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 좀 약간 좀 거시기 했어. 근데 요번에 넷플릭스 또 만든대. 이번에 이제 제인 오스틴 탄생 250주년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근데 키라 나이틀리는 또 좀 단점이 엘리자베스가 사실 그 자매 중에도 제일 예쁘지는 않다. 맞아. 이렇게 언니가 굉장히 예쁘고 맞아. 제인이 되게 예쁘죠. 제인이 되게 예쁘고. 근데 키라 나이틀리가 엘리자베스 역으로 너무 예쁘다. 그다음에 매튜 맥퍼디는 다시 역으로는 약간 좀 떨어진다. 모질하다.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영화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 생각하는데 이 영화도 꽤 됐어요. 나온 지. 2001년? 최근에 뭐 세 번째가 나오긴 했는데. 왜냐하면 콜린 퍼스가 95년에 선풍적 인기를 끌었으니까 너무 나이가 들지 않을 때 한 번 더 나와야지. 그렇지. 약간 그 중년으로 가는 아직은 그렇지만 젊은 변호사 역할이니까 아주 너무 멋있게 나왔어. 찰떡이지. 진짜 막 완전 그 양복 입은 모습이며 셔츠 입은 모습이며 이런 게 정말 멋있게 나왔어요. 거기서는. 최근에 나이가 많이 드셔갖고 제가 정말 또 울었잖아요. 좀 슬펐어요. 울어? 거기서 이제 휴 그랜트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약간은 비열한 바람둥이. 그쵸. 예, 다니엘 역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찰떡이야. 완전 찰떡이야. 그 위컴이 다니엘인가?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죠.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하여튼 그 콜린 퍼스가 너무 멋있었는데 제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던 장면은 그 브리짓 집에서 이렇게 셔츠 팔뚝을 이렇게 걷어 올리고 함께 요리하는 장면이 있어요. 나란히 서갖고. 남자는 또 요리야. 야, 남자가 요리하는 게 그렇게 멋있는 게 처음 알았고 그때 내가 결심한 게 절대로 너 나의 남자친구나 남편은 반팔 셔츠는 입히지 말아야겠다. 진짜?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반팔 와이셔츠에 배바지 입은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아무리 찜통 더위 37도 8도 올라가는 지금도 무조건 긴팔 셔츠 걷어서 입어야 돼. 그 생각을 할 만큼 너무 멋있었어요. 거기서 그치. 이렇게 팔뚝 탁 걷어 올리고 이렇게 같이 막 요리를 맞아. 어깨도 이렇게 딱 벌어져 있잖아. 생각만 해도 다시 흐뭇해지네. 근데 영화에서도 사실은 이제 오만과 편견에 나온 부분들을 오마주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소설에서도 파티장에서 만났는데 이 다시가 되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죠. 엘리자베스에서 얼평을 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오만함. 사실 오만함의 시초이고 사실 그걸 나중에 반성도 하죠. 다시가 반성도 하고 거기 관해서 편견을 가지는 게 사실 이 책의 제목인 오만과 편견. 근데 이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에서도 브리짓하고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 마크 다시가 원래는 예전에 알던 사이이기는 했지만은 성인이 돼서 딱 만난 자리가 크리스마스 파티 자리였거든요. 그렇죠. 그때 정말 너무 웃기는 스웨터 같은 게 이렇게 입고서는 나서 근데 이 마크 다시도 되게 좀 무뚝뚝하고 이런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선입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되게 잘난 척하네. 막 이렇게 편견을 갖게 되는. 그래서 되게 비슷한 장면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영화가 이제 2001년에 나오잖아요. 벌써 이 영화가 나온 지도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약간 여자는 돈을 잘 벌지는 못하는 그리고 노처녀임을 계속 압박받는 그런 이제 역할로 나오고 남자는 잘 나가는 변호사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정말 세상이 그 이후로 굉장히 여성의 지위라든지 직업관에 또는 결혼관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나는 계속 시퀄이 나오는 건 좀 반대하는데 환상이 깨져서 최근에 또 나왔어요. 이제 브리짓 존스가 싱글맘으로 애를 키우면서 또 새 남자들이랑 연애를 하는 콜린 퍼스는 죽은 설정으로 나오고 그래서 안 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훨씬 브리짓이 더 안정적인 직업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는 굉장히 진취적인 여성 상으로
나왔다고 하나 저는 콜린 퍼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도 안 봤습니다. 그런 시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섹스 앤 더 시티도 Just Like 그러니까, That인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 하지만 콜린 퍼스를 지켜줘야 되는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다니엘하고 마크하고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길에서. 근데 우리가 보통 남자 주인공들이 막 싸운다 막 이러면은 되게 멋있는 액션이 나오잖아요. 확 날아다니고 막 김단기 씨 요새 멋있더라요. 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진짜 완전 개싸움. 맞아. 남자들이 보통은 저렇게 싸워 이렇게 보이는 길거리 싸움. 이거 너무 웃긴 거야 그 장면이. 그래서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 또 다른 장면은 아까도 얘기했었던 둘이 요리하는 장면. 거. 정말 낭만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브리짓이 일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잖아. 근데 자기가 쓴 일기를 마크가 갖고선 보잖아요. 서로 이제 좋아한다는 거를 이제 좀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막 욕을 써놨단 말이야. 그리고서는 브리짓이 잠깐 화장실 갔다 좀 나왔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걸 보고서는 화가 나서 가버렸나 보다. 그래서 막 잠옷바람에 팬티 입고 아래는 안 입고 막 뛰어나온다면 눈 내리는데 막 부르면서 쫓아가는데 사실은 이 마크 다시가 문방구에 들어가갖고 새로운 일기장을 사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새롭게 여기다 써라. 라고 해서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거든. 너무 멋있잖아. 그래서 이제 키스를 해요, 둘이. 키스를 하고 난 다음에 브리짓이 그런 말 하거든. Wait, 그러면서 Nice boys like you do not kiss like that. 그러니까 잘한다는 얘기지. 이튼 스쿨 출신인데. 너 같은 범생이가. 약간 이런 의미잖아. 근데 그 다음에 콜린 퍼스가 뭐냐 그러면은 Oh yes, we f you. 너무 멋있는 거야 그게. 그것은 콜린 퍼스가 했기 때문에 멋있는 거고요. 그런 것 같아.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야. 너무 멋있어서. 그 멋있는 인텔리한 정말 그런 남자가 F-word를 쓰면서 너무 멋있어서 아직도 나의 최고의 장면이야.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에서. 저는 근데 이 책을 이번에 읽으면서 또 폭삭 속았수다를 생각을 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인데 폭삭 속았수다에서 금명이가 맨 처음에 잘 사는 집 남자랑 연애를 하거든. 영범인가? 서울대에서 연애를 하지. 그런데 그 엄마가 엄청나게 그 금명이를 무시를 하고 금명이 집안 자체, 그러니까 문소리 씨랑 이제 그 박해준 씨 자체를 굉장히 무시하면서 결혼이 깨지는데 거기서 금명이도 서울대 출신, 서울대 영문과 출신인가?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갖겠다 그랬더니 직업도 갖지 말아라. 너 뭐 굳이 왜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일하고 사냐. 그런데 계속 금명이 보고 돈 보고 우리 집에 그 시집 올라 그러지. 그러면서 굉장히 무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금명이의 나이가 69년생?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위로 나오는데 사실 그때 우리가 대학 졸업하던 무렵에까지 그런 어떤 풍조가 있었지. 여자들이 이제 돈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현실적인 그런 결혼을 하고 또 여자들이 직장을 갖기 어렵고 그런데 이제 시대가 쭉 변하면서 마지막은 금명이가 인터넷 온라인 교육 사장 대표가 돼서 스타트업을 그치. 해서 메가스터디인가? 메가스터디 같이 엄청 성공을 하잖아. 그래서 지나간 20년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근데 그 초기의 어떤 시절은 우리가 18세기, 19세기 있었던 그런 그 세계관과 거의 다르지 않았던 세계관에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서 오늘날 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해서 좀 되게 연결이 되면서 생각이 됐어요. 과연 그럴까? 글쎄. 그래도 뭐 좀 변화가 있어가는 거 아닌가? 아니 물론 이제 여성이 사회 진출해서 본인의 힘으로 커나간다든지 자립을 한다든지 경제적인 뭐 자산을 이룬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렇지.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갖고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가 있는 사람한테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없을까? 물론 그거는 뭐 없어지지는 않고. 그거는 뭐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그거는 그래도 이제 각각의 그 양성들이 다 자기의 그 하고 싶은 바, 이제 할 수 있는 바를 이뤄나간다는 거는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자, 그래서 오만과 편견 우리가 이렇게 고정 가치 있는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읽어봤는데 사실 저희가 오해를 서로 하고 있더라고요. 왜? 나는 이 책을 네가 골랐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맨 처음 오디세이아를 하자 그랬지. 그쵸. 오디세이를 하자. 좀 이따 하자 그랬지. 아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었던 책은 사실은 폭풍의 언덕이었어요. 히스클리프 옛날에 어릴 때 좋아했었거든. 왜? 종잡을 수 없는 폭풍 같은 남자 좋아해. 그리고 막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지 않고 약간은 조금 이렇게 왜 아까는 엣지가 있는 현실적인 샬롯을 높이 평가하더니 남자는 그거는 샬롯의 선택이고 그게 왜 남자는 내가 안 그러니까 그런가 봐. 그래서 되게 어릴 때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히스클리프가.
거기야말로 진짜 한 여자를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담스러운 것도 그렇고. 인간형이죠. 그쵸. 거의 스토커 수준이지. 아, 그렇지. 그런데 어릴 땐 그렇게 멋있었어.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야 폭풍의 언덕 어때? 싫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싫다 그랬더니 그러면 오만과 편견? 그러길래 오만과 편견의 다시는 내가 히드클리프보다는 좋아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오만과 편견을 먼저 다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재밌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다양한 고전들, 네. 소설뿐 아니라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들 한번 이제 다뤄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읽고 싶은 책들 추천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함께 읽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너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네. 이어갈 생각이니까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진유였습니다. 전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